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전기차 사업이 메인 팩터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한 내년 정도부터는 테슬라의 이제 AI 사업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기관 사이드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테슬라의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인정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어도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엔비디아 얘기는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AI 하면 그 엄마 짤이 있잖아요. 아들 AI 좋다며 나는 엔비디아 샀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엔비디아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GPU라는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요. 네.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지경이고 네. 계속해서 이런 쇼티지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까 이런 우려도 시장에서 실제로 많은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AI 모델을 이제 학습을 다 시키고 나면은 네. 학습용 GPU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학습이 끝난 아이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너 그렇죠. 나가서 이제 추론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AI 서비스를 실제로 구동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형식의 이제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도 있지만 뭐 퀄컴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AWS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추론용 시장에서는 참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누리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추론용 시장에서는 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엔비디아한테 올해 하도 당해서 이게 당해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주니까 달라는데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도 내가 스스로 칩 만들 거야 이런 움직임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데 정희석 교수님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까지 클라우드라든지 AI 산업 내 헤게모니를 꽉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비싼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였고 네. 사실 엔비디아가 없으면 AI 솔루션 자체를 구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진짜 요 섹터에서 힘이 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이 헤게모니가 너무 세다 보니까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혹은 이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희창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AI 산업, 글로벌 IT 산업은 누가 엔비디아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누가 엔비디아에게 좀 의미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높은 지위는 한동안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AI 학습이 끝나면은 뭐 엔비디아의 AI 학습용 반도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라거나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AI 산업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또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에 의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현재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적 지위 역시도 인정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쟁자들도 생기긴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네네. 엔비디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미래를 엔비디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2년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던 아키텍처를 지금 1년으로 주기를 단축을 시키면서 신제품을 더 빠르게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요. 당장 내년에 또 H100에 이어서 B100 새로운 또 학습용 반도체를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AI 서비스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또 수직 계열화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미래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도대체 저는 보면은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이런 생각을 전기차 회사인가 에너지 회사인가 로봇 회사인가 AI 회사인가 이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은 그래도 전기차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은 전기차 회사가 맞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전기차 파는 데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인가요? 네. 가격을 계속 인하를 해서 아하. 이걸 좀 보편화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있고. 전기차 시장을 확산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자동차를 파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아마 지금은 자동차 뭐 수익성이라던가 판매 대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적 발표나 이런 거를 보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서비스 FSD 12가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더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산업 자체가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는 단계이다시피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자체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네. 지금 구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누적되어 있는 그 주행 데이터를 이 인프라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저희가 지금은 사실 너무 불안하고 이 자율주행이 이게 실제로 될까 되게 의구심이 많은데 상당히 빠른 좀 성능 개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혜석 연구원님은 테슬라와 관련해서 조금 첨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테슬라와 같은 경우 양희창 매니저님이 지금 뭐 자율주행 등을 포함해서 AI 사업에 최근에 굉장히 영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사업이 이 회사의 기업 가치의 메인 팩터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기차가 일단 잘 되고 뭐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약간 어찌 보면 격가지 사업이 또 잘 돼 주면은 뭐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왔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한 내년 정도부터는 의외로 테슬라의 이제 AI 사업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잘 되면은 뭐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뭐 반대로 못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테슬라는 사실 좀 기업 가치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비싸죠. 비싸기는. 네. 네. 근데 어쨌든 내년 정도부터는 테슬라가 확실하게 AI 사업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온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 회사 역시 준비를 그래도 착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의외로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전기차 AI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시장에 널리 퍼지지 않을까. 네. 예, 내년도 굉장히 테슬라가 어떻게 할지 저 역시도 굉장히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테슬라는 AI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행사가 AI 데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내년 언제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일정은 안 나왔는데 원래 올해 뭐 9월, 10월 맞아요. 이랬는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내년으로 밀려가지고 이게 왜 네, 밀려가지고 작년에 제 기억하는데 이거 하트 표시 나온 예. 그 로봇 휴머노이드 이게 나오고 예. 공개했었는데 올해는 좀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아마 내년도에 열릴 뭐 언제 열릴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AI 데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나와줘야 됩니다. 테슬라가 이거는 뭔가 좀 성과를 다른 보여주면. 이야기예요.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냐, 아니면 나와야만 하냐. 네. 이거 좀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네.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테슬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의 AI 사업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우리 뭐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뭐 테슬라 자율주행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도조 같은 거 준비 착실하게 하는 거 알고 있고 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뭐 AI 사업의 가치를 반영해야 준다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제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라든지 네. 기관 투자자 분들은 사실 장기 사업까지 반영하고 있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잘 되면 좋은데 네. 지금은 전기차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전기차 수익성이 올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내년도가 되면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기관 사이드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테슬라의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인정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조금 관점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모건 스탠리였나요? 그 테슬라 목표가를 크게 올리면서 이제 AI 도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많이 가졌던 게 이제 월가에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 처음으로 이제 기관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AI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쓴 것은 네. 거의 처음이었죠. 네. 그 외에는 이렇게 많이 아직까지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 몇 대 팔렸고 수익성이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팔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온다면 마지막 문장에 약간 문단에 무책임하게 AI도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밸류에이션은 반영을 거의 안 시켜놨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네. 되고 나면은 그래도 확인하면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내년에 AI 데이가 언제 열리는지 그때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하는 부분이 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음. 네, AI 데이 때마다 이제 들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걸 공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1년에 컨셉을 처음 공개를 했고 22년에는 이게 걷지를 못해가지고 테슬라 직원분들이 들고 맞아요. 나오는 그림을 연출을 했었는데 좀 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좀 네, 있었죠. 그런데 올해 공개된 옵티머스는 어려운 요가 자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발전 속도입니다. 아하. 네, 생각보다 이 옵티머스가 발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네가 실제로 2026년에 지금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년 정도 남았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걸 잘 지킨 적은 없긴 한데 그러니까 날짜를 지켜가지고 발표한 적은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너무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 AI 할 때 우리 세 가지 단계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먼저 첫 번째 인프라,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까지 적용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와 로봇 관련된 회사들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좀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뭐 AI 인프라 산업 그리고 AI 인프라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맞기 시작했다. 지금 제일 좋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표정 관리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AI 산업은 지금 투자의 약간 초기 단계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엔비디아의 AI GPU, 그 부족한 AI GPU를 막 사들고 와가지고 AI 서버를 만드는 정말 아주 초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와서 이제 AI 서버 만들어야지라고 딱 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서버를 만들 때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왔고 또 그때 동시에 뭐가 필요하나요? 이 엔비디아의 GPU 이외에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I에 쓰이는 뭐 네트워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장비, 뭐 스위치라든지 혹은 뭐 광 트랜시버라든지 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인프라 뭐 부품 장비들이 AI 서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수요의 성장을 보기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준 칩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 당연히. 그 옆에서 뭔가 도와줘야 되는 게 계속 붙어야 되고 그게 이제 인프라라고 본다면 얘네들은 이제 막 붙기 시작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서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라는 시그널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이런 AI 인프라 기업들, 델이라든가 아리스타라든가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꼭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실적은 좋은데 4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주가가 안 좋은 회사들이 많았는데 이런 AI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고 그렇게 좋아지는 기업들을 우리가 포트에서 뺄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포트폴리오 예정되어 있는 거긴 한데 이거 보니까 국가별로 비중 보니까 뭐 미국이 75, 한국이 15%인데 특이하게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은 AI에서 뭐 하는 애들인 거죠? 이게 로봇인가요? 뭔가요? 네, 저희가 일본 기업들을 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AI와 로봇이 이제 접목이 될 텐데요. 그러려면은 AI 기술도 중요하지만 로봇의 하드웨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로봇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는 일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기업들이 그럼 왜 벌써부터 투자를 하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중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납품을 하던 산업용 로봇 기업들이 수주가 좀 급감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져서 엔화 약세가 됐죠. 네, 엔화 약세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수주가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엔화까지 좀 강세를 보이면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포트에 이런 일본 로봇 기업들을 꼭 네.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우리가 이제 의미에서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막 좋은 거 말고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도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상이 일본 기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내년에는 지금 어려운 일본 로봇 기업들에 꼭 주목을 해야 된다. 턴어라운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 이사님도 일본 관심 많잖아요. 일본어도 잘하시잖아요. 네, 뭐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일본. 네. 예. 일본 기업들 어떻게 보세요? 방금 양희창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일본의 로봇 기업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우리가 뭐 공장이라든지 뭐 실생활에서 보고 있는 그런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 네.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 뭐 로봇의 이제 관절용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감속기라든지 모터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완제품과 부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이 두 영역 모두 일본이 굉장히 글로벌리 잘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약간 오버스럽게 해서 이야기하면은 네.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로봇 산업에서는 약간 엔비디아 같은 존재가 일본에 조금 있어요. 아하. 일본의 이 기업을 빼놓고는 로봇을 만들 수 없다. 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우리가 AI 산업이 성장을 하고 수많은 AI 그 기능들이 이제 로봇에 탑재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수요가 커질 거다.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뭐 쉽게 예상하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그들 일본 로봇 기업들에게 올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중단기적으로 좀 너무 먼 미래를 보기보다 한 중기 혹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결국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거의 바닥을 다지는 느낌이 슬슬 들고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이외에 뭐 수많은 IT 하드웨어 산업들 역시도 최근에 거의 뭐 저점을 이제 바텀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IT 섹터가 저점 반등을 한다라고 보면은 일본의 로봇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왜냐? 그런 일본의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 거의 어디에 납품을 많이 하느냐? 반도체 공장, 아하. 스마트폰 공장, 전기차 공장 이런 데 일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너무 먼 미래 말고 당장도 단기 좋아질 게 혹은 있다.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업황 변화에 따라서 일본의 뭐 이런 로봇 기업 등등이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도 좋아질 게 있고 먼 미래도 좋아질 게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일본에 포진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빠짐이 거의 없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몽고디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몽고디비는 뭐 하는 회사예요? 네, 몽고디비는 비정형 데이터에 특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형 틀이 잡혀 있는 데이터가 아닌 뭐 그런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정형 데이터는 딱 이렇게 행과 열로 나눠서 간단한 숫자나 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엑셀 파일에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장문의 글이라던가 아하. 이미지,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듣기만 해도 훨씬 더 비정형 데이터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엑셀 프로그램 열잖아요. 네. 거기에 숫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정형이고요. 우리 키보드로 글이랑 숫자는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동영상은 못 넣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와보셔도 됩니다. 네, 엑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와 입력을 못하는 데이터. 네. 근데 몽고디비라는 회사는 비정형 데이터를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참 모순된 게 저희가 세상에서 지금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는 네. 90%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렇지. 뭐 얘기하는 거 그냥 뭐 그렇죠. 사진으로 보지 뭔지 뭐 숫자로 얘기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뭐 이미지 데이터, 장문의 글 데이터는 이게 어떤 딱 맞는 그런 틀에 이게 표준화된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장되지 않고 날아가는 경우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 대부분 지금까지는 정형 데이터 위주로 저희가 저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도 학습을 시켜야 되고 장문의 글도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게 나오는 거를 또 계속 분석하고 저장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 필요해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던 이런 비정형 데이터 플랫폼이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거를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이게 실적 상향 조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 네,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지금 AI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지도 몰랐고 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어떤 다이나믹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자, 이게 이제 설명을 들어서 좋긴 한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내년을 대비하고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이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미국의 이제 AI 기업을 주로 많이 분석하는 리서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열심히 빈틈없이 이 산업의 흐름에 맞춰서 네. 구간마다 좋은 기업에 네.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진짜 어려운 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고 이제 액티브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뭐 계속 뭐 동향 같은 거 파악하면서 네. 그런 게 이제 저처럼 이 투자 사이드에 있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네. 사실 수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생업이 또 따로 있을 거고 워낙 신경 쓸 것도 많을 거기 때문에 가끔은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좀 좋은 기업, 구간마다 좋은 기업이라든지 사업의 다이나믹을 좀 전문적으로 좀 이야기도 해주고 네. 뭐 이제 뭐 투자 전략 같은 것도 제안을 해주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죠. 바로 옆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AI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보다는 액티브하게 좀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액티브 전문 하우스인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가장 네. 좀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번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오늘 소개드린 기업들을 코액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 ETF에 다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산업 국면별로 포트폴리오가 변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이렇게 투자 기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5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시는데 네. AI 기술을 배운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면은 투자자로서 이런 산업 변화에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제공하는 투자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AI와 관련해서 로봇에 관련돼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마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제 AI가 도대체 우리 생활에 나의 그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도 있거든요. 나 일자리 뺏어가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기회다. 근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했던 정말 많은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면은 누군가한테 좀 기대고 싶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